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 시기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향한 여야의 룰의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부대변인 모시고 양당의 입장, 또 정치권의 주요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준길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강희웅 새정치민주연합 3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좀 계속 말씀드렸던 롯데 신동빈 회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아주 격한 상황까지 했는데, 먼저 그 상황을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보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롯데 사장을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걸 지금 변명이 나와서요. 아니 그 말을 좀 해요. 아니 합니다. 그걸 지금 변명 나오고 있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위원장이 말이야. 의석에 앉아서 말이라고 하고 있어. 정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걸 변명하고 있어. 그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하고 말이야. 자, 정리하자.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 어디다 두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함부로? 뭐라고 그러? 무슨 말? 반말이야? 반말을 해도 돼 나한테? 네,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정 대변인님, 사실 이번 지금 놓고 롯데 신동빈 회장의 출석 시기 왜 쟁점이 되는 겁니까? 글쎄, 일단 우리 새누리당은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는 것에 찬성하고 비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동빈 회장을 바로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롯데그룹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롯데 사장을 불러서 공정위 국감 때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한테 직접 물어볼 것이 있으면 종합 감사를 할 때 그때 소환을 해서 물어보자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그 국정감사의 증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하는데 실무 책임자인 사장부터 조사를 먼저 해보자, 그런 취지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국민적 관점에서 사실 논란이 되었던 이 롯데 사태 문제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신동빈 회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416개의 그 계열사를 운영했는지, 그 과정에서 왜 형제의 난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그런 그 불공정한 네. 그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그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오셔야 돼요. 실제 오너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정위 국감의 핵심은 사실 이번에 롯데 사태가 국민적인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롯데 기업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논쟁도 많았었잖아요. 당당히 신동빈 회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라고 밝힐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종합감에서 만약에 부르자라고 하는 거는 저도 국회에서 여러 번 그 국정감사를 쪄봤습니다만 거의 끝물에 가면 기진맥진하고요. 그다음에 예. 정무위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국무총리실 전체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그다음에 공정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다 하는데 마지막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불러갖고 누가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거죠.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야당에서 지금 이 롯데를 상징으로 하는 재벌 개혁에 관해서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위가 국정감사할 범위가 많아요. 하지만 어차피 지금 포커스를 재벌 개혁 중심으로 잡고 있고, 그렇다면은 종합감사를 할 때도 당연히 이거 중심으로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롯데 사장을 불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만 2.7%의 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회사를 어떻게 거느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신동빈 회장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계되어져서 결국은 그 가족 내부이었던 이런 서로 이견과 재산 싸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이런 악영향과, 그다음에 지금 막상 보니까는 대부분의 매출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지주회사가 지금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대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뭔가 법안이나 방안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닙니까? 벌어진 일을 갖고 이렇게 재벌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저는 신동빈 회장을 종합감사 때 부르는 것이 맞고 네.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정무위의 하이라이트가 종합감사하는 그날인데 그날 어떻게 보면 모든 포커스를 신동빈 회장에게 맞춰서 세민연이 지금 주장하는 그 재벌개혁의 의미와 상징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국정감사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시작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그동안에 이제 나름의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국정감사로서의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상 이게 아까 뭐 사장님이 CEO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CEO 분이 416개 회사 중에 한 회사의 CEO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2.7%로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도 물어보고 싶죠. 그러나 물어봐도 실질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아주 소중한 자리인데 그 소중한 자리를 어떻게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 것이냐. 이게 서로 국회의원들 여야 할 거 없이 논의의 쟁점이 돼야지. 예. 어떻게 이 사람을 뒤로 빼가지고 일종의 묻어주기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의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근데 네네. 강기정 그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한 건 보여주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예. 정말 진정한 의사를 가고 잘못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세민연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질의사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공표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신동빈 회장이 간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제대로 질문 사항을 만들어서 야 우리는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물어보겠다. 한다. 너 제대로 준비해 와서 답변을 하라라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국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재벌 네, 개혁을 네.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동빈으로 상징되는 롯데 그룹의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뭔가 이걸 자꾸 부각을 시켜갖고 정치적 쟁점, 호통치기 국감 그 아니냐. 이상도 아닌 거 네. 아니냐라고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네이버 다음 포탈의 대표를 좀 소환하자. 여당의 불공정한 뭐 보도가 많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증인을 소환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끼리 이렇게 관계 없는 것을 연결시키기는 우리 세민연의 특기고요. 네. 이거는 그것과 별도로 별도 분명히 일입니다. 그 포탈의 어떤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짜 포탈에서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본건 사안과 별도로 포탈의 공정성 시비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무위에서 아니 불러서 그렇다고 해서 확인할 수 꼭 있다고 이사회 의장을 부를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으로 부르는 거는 지금 보니까 다음 김범수 의장 또 이혜진 다음 카카오 의장을 부르는 그거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네. 하셔야죠. 하도 신동빈 회장을 나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논리라면 여기도 이사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르면 처음부터 저희는 그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도 신동빈 회장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니까 네. 그럼 같은 논리로 거기서도 이사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신동빈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네이버에 CEO도 아니고 오너들을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다음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 불공정했다라고 그중에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사실과 좀 다른 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부분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좀 최근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 불공정하다, 포탈이 불공정. 왜냐하면 사실 언론과 방송들이 각자의 매체가 있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서 이 신문 뉴스를 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뉴스의 편집이나 이게 어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선거를 앞두고 국감을 앞두고 불공정하다라는 그 보고서를 내놓고 국감 증인을 채택해야 돼. 이거를 상임위에서 얘기된 게 아니라요. 김무성 당대표가 새누리당 당대표가 어떻게 국감 증인을 직접 불러서 이거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역대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감의 증인을 누굴 타겟을 찍어갖고 이런 거는 명백히 표적 증인이다라고 할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희는 필요하다면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분들도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새누리당은 그 포탈이 예. 대표적인 포탈들이 새누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여러 가지 운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그렇게 뭐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피부로 좀 느끼시나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예. 이제 그 기사가 뜨거나 네. 또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결국 클릭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뭔가 우리 당에는 좀 불리하고 또 공격을 당하는 듯한 집권 그런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예,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여의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다 이렇게 나와 네네.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가 잘했으면 좋은 게 많이 나왔겠죠.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포털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자기네가 장악을 해서 언론 장악하듯이 그 통로 포털도 장악해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 그 조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요, 말씀드리자면 가령 이런 겁니다. 그 신동빈 회장 때문에 만약에 이 뭐 다음과 포털 회장을 불렀다. 우리는 관계가 자, 없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자꾸 관계가 있다. 예컨대 그렇다면. 네, 그렇다. 제가 가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갖고 두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증인으로 출석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당연히 모시는 게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오너를 CEO가 아니라 오너를 부른 이유가 어찌됐건 실질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롯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감정들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신동빈 회장이 결단을 하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저렇게 얘기를 네. 하면은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새누리당이 반대한 적 있습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치 반대한 것처럼 되잖아요. 다시 우리는 요번에 있는 그 공정위 국감에서는 일단 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에 있는 관계자들을, 사장이 네. 불러서 객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자는 거고 나중에 종합감사를 할 때 그때 증인으로 네. 소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알겠습니다. 단 한 번도 네네네. 그 반대한 적이 이게 이제 없습니다. 더 말씀 나누시면 이게 이제 정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쨌든 실체를 밝히자는 데는 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으로 그럼요.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하나 지금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징계를 놓고 사실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정 대변인님.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글쎄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거는 헌법 가치에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럼 언제까지 이런 소명할 기회를 줄 건가의 문제인데 요번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네. 본인이 이미 3번에 걸쳐서 소명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불출석하면 네.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변명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윤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한 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는데 절차적 정당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더군다나 제명이 될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이런 어떤 사건인데 적어도 본인한테 변명할 기회를 한 번 정도 주는 거. 충분히 주는 게 이거는 옳다. 선진 민주사회의 당연한 절차이자 과정이라고 저는 여론 생각합니다. 재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명이든 뭐든 사실 절차적 정당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선출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그 제명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 절차적 정당성을 실제로 있지만 그 진행을 실제로 가로막고 방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되지 않듯이 실제로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과연 그동안에 그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 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3차례나 서면으로 자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개인적인 일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며 그 뭐 하루 정도 자기가 의사일정을 안 한 거 가지고 너무 과한 징계다라는 식의 입장을 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새누리당이 여론이 이 심학봉 의원 사건으로 막 들끓을 때 당장에 어떻게 할 것 같이 하시더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국정 지지율 올라가고 하니까
좀 이게 소극적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그 단호한 그대로 새누리당이 보여주셔야 국민적인 그 잣대, 네. 즉 이 선출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국민적 잣대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 잣대를 좀 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심학봉 의원이 과거에 우리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 무소속이고, 상태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 분은 아니시고 지금 뭐 개인 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회기가 열리는 중간에 어떤 여성분과 폐쇄된 네.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로 품위 유지 의무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한 번 정도 이번에 불출석했으니까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명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적의 3분의 2여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수많은 정치적 꽁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전부 다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한 156, 네. 7명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는 안 되죠. 3분의 2 모자라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지금 아마 무기명 투표일 텐데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보나마나 여야가 또 뒤집어 씌울 싸움을 거다? 할 거예요. 네.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 그러니까 여당은 현재 그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리가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당론이고요. 네, 아마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정치적 꽁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해서 제대로 이번 이 제명권을 처리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당 소속의 박기춘 의원께서 동일하게 네. 그 본회의장에서 구속 동의안이 구속 처리가 동의안 됐죠.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미 심학봉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지위는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네. 야당 이야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0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사실 혁신안의 최정점에 있는 공천안인데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고 여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대표님? 일단은 뭐 혁신위가 이제 이번까지 해서 10차 이제 혁신안을 내놨고요. 말 그대로 이제 가장 관심사인 이거 공천 문제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그 국민공천단을 이제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100%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점,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점. 그래서 네. 전반적인 어떤 기조나 취지는 이제 정치 신인들의 어떤 등장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점들을 좀 명백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에 있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생복지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점이고, 전략공천 같은 경우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제 실시하겠다는 점을 일단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당이나 또 야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친노, 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살리기 아니냐, 기득권 챙기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이게 뭐 특정 계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현역들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오히려. 예. 그러니까 뭐 그분이 저 친노든 비노든 관계없이 현역과 정치 신인의 문제에 있어서 현역은 당연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네. 통해 가지고 뭐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통해 갖고 자기의 어떤 조직력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인지도와 조직력이 꽤 반영되어지는 이런 네.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개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개파의 문제는 좀 아니다. 그렇게 몰고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10차 혁신안이죠.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이 10번에 걸친 혁신안 중에 별로 기억하는 게 없고 오히려 국회의원 369명으로 늘리자는 얘기에 깜짝 놀랐던 그게 가장 오히려 국민의 지금 기억에 남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친노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300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만들자고 하는데 국민공천단이죠, 국민공천단. 정확히는. 네. 그게 지금 인구의 0.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과거에 19대 그때 민주당에서 통합민주당에서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당시에 실질적으로 친노 지지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사실상 반노 내지 비노들이 대거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반복될 재판되는 건 가능성이 아니냐. 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20% 전략 공천이라고 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20% 전략 공천은 뭐냐면 누가 전략 공천하면 전략공천위원회에서 하는데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 등은 대표가 지금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 20%의 전략 공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나중에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새누리당은 하고 있는데 반해서 결국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세력이 이 20%에 대한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황당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일단요, 그 300에서 1000명이 어떻게 0.1%입니까? 0.5%. 네, 0.5%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통상 우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국회의원 지역구의 유권자 수가 한 20만 정도 됩니다. 20만 중에 안심번호로 하게 된다면 2만 명 정도를 뽑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 10% 정도의 그 선거인단 모집단이 생기는 거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자, 네. 그다음에 세대별 연령별을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 선거인단을 1000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뭐 단순하게 전체 인구 0.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구나 성별을 비례를 네, 맞추기 때문에 네. 단순 비례는 아니다. 네, 그 그런 말씀이시군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공천 말씀하신 전략공천을 어떻게 선거를 망칠 그 생각이라면 문재인 대표가 친노로 다 20%를 깔겠죠. 만약에 친노를 다 한다면 어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총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까? 그런 우매한 짓을 누가 합니까? 기후에 불과하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 거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주창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가 문재인 대표에서도 빅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걱정되는 게 여야 간에 합의했다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반대하면 또 어떡합니까? 근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김무성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듣기로는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국회법 사태처럼 뒤집어진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덥석 저희가 믿겠느냐. 합니까? 그리고 이것의 유연성, 이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정치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우리 대변인님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구체적인 소스와 출처를 오히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민련이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지금 화면에 나온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지난번 총선 때도 8대 공약인가 그것 중에 하나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들어간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계되어서도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왜 그런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있는 공천 헤게모니를 계속 이렇게 지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지고 전략공천이 좋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주지 않은 오픈 것이다. 프라이머리의 이 대의 예.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여당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완전 공천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야당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와 유사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네, 만드는 네.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결국은 당원 일부와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조사를 합한 그런 어떤 개방형의 아래로부터의 가야 어떤 되지 결정을 않겠느냐. 주는 공천권 행사 이걸 아마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런데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이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실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국민공천권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한 거에 원조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근데 이미 어제 발표한 것도 2002년도부터 저희가 실시한 국민참여 경선의 네. 가장 진화한 형태고 이거는 헌법적 테두리에서 현재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가능한 국민참여 경선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이 헌법의 범주 밖에 있는 거예요. 즉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게 되면 당장에 정의당이라든가 소수정당이 위헌 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합의를 해줍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위헌 그리고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뭐 30%냐 70%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짜놓고 있단 말이죠. 새누리당도.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미 이것이 위헌성 여부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첫 기자회견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한 발짝 뒤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내년 총선까지 선거 제도는 빨리 확정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어떤 결정을 내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